안녕하세요. TSN 랩입니다. 구강은 동기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기화는 실시간 시스템에서 여러 작업 간의 협력과 자원 공유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번 강의를 통해 동기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동기화의 개념과 필요성을 이해합니다.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실행되면서 동일한 자원에 접근할 때 예기치 않은 충돌이나 데이터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동기화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예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마포어, 뮤텍스, 큐에 대해 학습합니다. 세 가지의 동기화 기법이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지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스레드 간 데이터를 공유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동기화의 개념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동기화란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실행될 때 실행 순서를 조정하고 충돌을 방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RTOS 환경에서는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실행될 경우 이 스레드들이 같은 자원에 접근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두 스레드가 동시에 메모리나 특정 데이터 구조에 접근하게 된다면 서로 다른 값을 저장하거나 잘못된 데이터를 읽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데이터의 일관성이 깨지고 시스템의 신뢰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기화를 사용합니다. 스레드 간의 실행 순서를 조정함으로써 여러 스레드가 공유 자원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스레드가 데이터 구조를 수정하는 동안 다른 스레드가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것이 동기화의 기본 원리입니다. 동기화 기법에는 세마포어, 뮤텍스가 있습니다. 각각의 기법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자원에 대한 접근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마포어는 자원의 사용 가능 횟수를 관리하고 뮤텍스는 하나의 스레드만 자원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동기화 기법을 통해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실행되면서도 안전하게 협력할 수 있습니다. 동기화가 필요한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공유 자원에 접근할 때 데이터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기화는 스레드들이 순서대로 안전하게 자원에 접근하도록 보장하여 데이터 손상이나 충돌을 방지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스레드가 하나의 파일에 동시에 데이터를 쓰려고 할 때 각 작업이 순서대로 처리되도록 하여 파일이 올바르게 기록되도록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상호 배제입니다. 특정 자원에 동시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여 경쟁 상태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동일한 자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예기치 않은 동작이나 오류를 예방합니다. 뮤텍스와 같은 도구는 상호 배제를 위해 자원을 잠그고 한 번에 하나의 스레드만 자원에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세 번째, 스레드 간 협력입니다. 여러 스레드가 협력하여 하나의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경우 동기화는 실행 순서를 제어하여 서로 방해하지 않고 적절한 순서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필요한 순서대로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각 스레드가 서로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협력하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데드락 방지입니다. 데드락은 스레드들이 서로 자원을 기다리다가 결국 아무도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수의 스레드가 서로의 자원을 기다리며 영원히 멈춰버리는 상황인 거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동기화를 사용하여 자원을 요청하는 순서를 정해두거나 타임아웃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원 접근을 제어함으로써 데드락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기화의 목적은 주로 여러 스레드가 협력하면서도 서로 안전하게 자원을 공유하고 예상한 순서대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락은 여러 스레드가 하나의 공유 자원에 접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방지하고 자원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동기화 기법입니다. 여러 스레드가 동일한 자원에 접근하면 데이터가 꼬이거나 손상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락을 통해 자원을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한 스레드가 자원을 사용하고 있을 때 다른 스레드가 동시에 접근하려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때 락을 건다는 것은 그 자원을 임시로 독점하여 다른 스레드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원이 잠긴 상태에서는 해당 자원을 사용하고 있는 스레드 외에는 누구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마치 문을 잠가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원리죠. 또한 자원을 모두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락을 해제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스레드가 해당 자원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락을 해제하지 않으면 다른 스레드가 계속 대기 상태에 머물게 되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스레드가 자원을 기다리는 상태가 쌓이게 된다면 시스템이 느려지고 결국 원하는 작업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겠죠. 정리하자면 락은 스레드 간의 자원을 안전하게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필수적인 기법입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충돌을 방지하여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앞서 데드락에 대해 짧게 설명했었는데요. 데드락은 2개 이상의 스레드가 서로의 자원을 기다리며 무한 대기에 빠지는 상황. 즉, 각 스레드가 필요한 자원을 다른 스레드가 가지고 있어서 서로가 자원을 주고받지 못하고 영원히 기다리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데드락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상호 배제입니다. 자원은 한 번에 하나의 스레드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원을 점유한 스레드가 있는 동안에는 해당 자원이 해제될 때까지 다른 스레드의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점유 대기입니다. 스레드가 하나의 자원을 점유한 상태에서 다른 자원을 요청할 때 기존에 점유한 자원을 해제하지 않고 계속 점유한 상태로 대기하는 상황을 말해요. 이렇게 자원을 계속 점유한 채로 대기하다 보면 데드락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비선점입니다. 자원을 점유한 스레드는 외부에서 강제로 자원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자원을 점유한 스레드가 자발적으로 자원을 해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를 비선점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순환 대기입니다. 자원을 점유한 여러 스레드들이 서로 원형으로 연결되어 대기하는 상태가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 스레드는 B 스레드의 자원을 기다리고 B 스레드는 C 스레드의 자원을 그리고 C 스레드는 다시 A 스레드의 자원을 기다리면서 원형으로 대기하는 구조가 생기게 되는 경우이죠. 이 4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 데드락이 발생하게 됩니다. 데드락이 발생하면 시스템의 자원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피하거나 제어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임계 구역은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공유 자원에 접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손상이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코드 영역입니다. 만약 두 스레드가 동시에 같은 변수의 값을 쓰려고 하면 의도하지 않은 값이 저장될 수 있겠죠. 임계 구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임계 구역 내에서는 한 번에 하나의 스레드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한 스레드가 임계 구역에 들어가 자원을 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스레드는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 뮤텍스와 세마포어 같은 동기화 기법이 임계 구역을 보호하는 데 사용됩니다. 뮤텍스와 세마포어는 동기화 기법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뮤텍스는 자물쇠처럼 하나의 스레드가 자원을 사용하는 동안 다른 스레드의 접근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세마포어는 조금 더 복잡한 상황에서 여러 스레드가 순차적으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절해줍니다. 임계 구역을 보호하기 위해 동기화 기법을 사용하여 시스템의 데이터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은 동기화 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마포어는 자원의 사용을 관리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여러 스레드가 동일한 자원을 사용할 때 충돌 없이 자원을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동기화나 상호 배제를 위해 세마포어를 이용하는데요. 스레드가 자원을 사용하려면 세마포어를 획득해야 하고 자원 사용이 끝나면 해제하여 다른 스레드가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세마포어는 작업이 어떤 자원에 접근하기 위해 획득해야 하는 열쇠 같은 거예요. 어딘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열쇠가 필요한데 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나올 때는 그 열쇠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마포어는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작업이 세마포어를 획득하지 못하면 다른 작업이 세마포어를 해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세마포어는 커널 객체로 하나 이상의 스레드가 필요할 때마다 생성하여 관리합니다. 세마포어 객체가 생성되면 커널은 이 객체의 세마포어 제어 블록이라는 데이터 구조를 할당합니다. 이 제어 블록에는 세마포어의 고유 아이디, 카운트 값 그리고 자원을 기다리고 있는 작업 대기 리스트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 정보들은 세마포어가 자원을 얼마나 많이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원을 기다리는 스레드들이 누구인지 등을 관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특히 세마포어의 카운트 값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 값이 1인 경우에는 단일 스레드만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잊은 세마포어라고 부릅니다. 반면
카운트 값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여러 스레드가 자원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를 카운팅 세마포어라고 합니다. 즉, 세마포어는 자원의 사용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여러 스레드 간의 동기화를 도와주는 중요한 도구이며 이를 통해 여러 작업이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세마포어는 여러 스레드가 공유 자원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동기화를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카운트와 리밋이라는 두 가지 주요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카운트는 현재 세마포어가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의 수를 나타냅니다. 이 값은 세마포어가 관리하는 자원의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만약 카운트 값이 n이라면 n개의 자원에 접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스레드가 이 자원에 접근해 사용할수록 카운트 값은 하나씩 감소합니다. 카운트가 0이 되면 모든 자원이 사용 중인 뜻으로 다른 스레드들이 카운트가 1 이상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카운트는 자원의 사용 가능 상태를 동적으로 관리하는 중요한 요소이죠. 다음은 리밋입니다. 리밋은 세마포어의 카운트가 가질 수 있는 최대 값을 의미합니다. 이는 세마포어가 관리할 수 있는 자원의 총량을 나타냅니다. 만약 리밋이 5로 설정되어 있다면 카운트 값은 0에서 5 사이의 값만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밋을 설정함으로써 세마포어가 주어진 자원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어할 수 있습니다. 리밋 없이 카운터 값이 관리되지 않는다면 자원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밋은 자원의 최대 사용 가능 수를 제한하여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카운트는 자원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고 리밋은 자원의 최대 사용 가능 수를 설정하여 세마포어가 자원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 두 구성 요소는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동시에 여러 스레드가 자원을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바이너리 세마포어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카운터 값이 0 또는 1의 값만을 가질 수 있는 세마포어입니다. 주로 하나의 자원을 제어할 때 사용되며 값이 1일 때는 자원이 사용 가능한 상태, 0일 때는 자원이 사용 중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자원을 사용할 수 있으면 1로 표시되고 누군가 자원을 사용하면 0으로 바뀌는 방식이에요. 이 상태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간단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프린터를 예로 들어 생각해 볼게요. 프린터가 비어 있으면 세마포어 값이 1이 되고 이때 어떤 사용자가 프린터를 사용하려고 접근하면 세마포어 값이 0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은 프린터가 사용 중임을 알게 되고 사용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죠. 프린터 사용이 끝나고 나면 세마포어 값이 다시 1로 바뀌고 다음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바이너리 세마포어의 동작은 보고 계시는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available 상태는 세마포어 값이 1인 상태, not available 상태는 세마포어 값이 0인 상태를 의미해요. 스레드 A가 공유 자원을 획득하면 카운트 값이 0으로 바뀌어 not available 상태가 되고 스레드 B가 자원에 접근했을 때 카운트가 0이 된 것을 확인하여 접근하지 않게 됩니다. 이후 스레드 A가 자원을 사용 후 반환하면 카운트 값이 1로 바뀌며 스레드 B는 카운트 값이 1임을 확인하여 자원을 사용하고 다시 카운트를 0으로 내립니다. 이 일련의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처럼 바이너리 세마포어는 자원의 독점적인 접근을 보장하는 간단하고 유용한 동기화 도구로 주로 하나의 리소스를 제어할 때 사용됩니다. 카운팅 세마포어는 바이너리 세마포어의 카운터가 가질 수 있었던 0과 1 그 이상의 값을 가질 수 있는 세마포어로 여러 개의 동일한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어할 때 사용됩니다. 바이너리 세마포어가 자원의 개수를 한 개로 제한하여 하나의 자원에만 접근을 허용했다면 카운팅 세마포어는 여러 자원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가 5대 있는데 학생들이 이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빈자리가 있는지 확인해야겠죠. 카운팅 세마포어는 초기 값으로 컴퓨터의 개수인 5를 설정하고 학생이 컴퓨터를 사용할 때마다 세마포어 값이 하나씩 줄어듭니다. 세마포어 카운트 값이 0이 되면 모든 컴퓨터가 사용 중이라는 뜻이므로 아직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한 학생들은 사용 중인 학생들이 자리를 떠나 세마포어 카운트 값이 1 이상으로 증가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컴퓨터를 사용한 후에 자리를 비우면 세마포어 카운트 값이 다시 1 증가하여 새로운 사용자가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카운팅 세마포어의 동작을 상태 머신으로 표현하면 그림처럼 available 상태에서 자원을 획득할 때마다 값이 하나씩 감소하고 모든 자원이 사용 중일 때는 not available 상태로 전환됩니다.
반대로 자원이 반환될 때마다 세마포어 카운트 값이 하나씩 증가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카운팅 세마포어는 여러 자원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어 여러 작업이 효율적으로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동기화 도구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은 스레드 교차 실행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스레드 교차 실행이란 여러 스레드가 차례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순서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한 스레드가 작업을 완료하면 다음 작업을 진행할 스레드에게 신호를 보내서 교차로 실행되는 방식인데요. 이때 세마포어가 이 순서를 제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스레드 A가 어떤 자원을 사용한 후 자원을 스레드 B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스레드 A는 자원을 사용하기 전에 샘테이크 함수를 이용하여 카운트를 0으로 내리고 코드의 임계 영역에서 작업하게 됩니다. 스레드 B가 샘테이크 함수를 호출할 때 이미 카운트 값이 0이므로 임계 영역에 진입하지 못하고 대기 상태에 있게 됩니다. 스레드 A가 임계 영역 작업을 모두 마치고 나면 샘기브 함수를 호출하여 카운트를 다시 올리고 카운트가 올라가길 기다리고 있던 스레드 B가 카운트를 내려 임계 영역에서 작업하게 됩니다. 이때 스레드 A가 다시 샘테이크 함수를 호출하면 카운트가 0이기 때문에 대기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스레드 A와 B 간 교차로 실행되게 됩니다. 세마포어는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자원에 접근하려고 할 때 스레드 간의 작업 순서를 조정하고 동기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스레드가 충돌하지 않고 차례대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다음은 세마포어의 사용 패턴인 대기 신호와 동기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기와 신호 동기화는 두 작업이 데이터를 직접 주고받지 않으면서도 서로의 실행 순서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동기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바이너리 세마포어를 통해 구현됩니다. 한쪽 작업이 먼저 완료된 후 다른 쪽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작업이 작업을 수행한 후에 세마포어를 통해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를 받은 두 번째 작업은 비로소 자신의 작업을 시작하게 되죠. 반대로 두 번째 작업이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대기 상태에 머물러서 실행을 일시적으로 멈춥니다. 이렇게 대기와 신호를 주고받으며 두 작업이 자연스럽게 순서대로 실행될 수 있게 조율하게 됩니다. 다음은 자원 추적 동기화입니다. 이 패턴은 신호를 보내는 작업과 신호를 받는 작업 사이의 동기화를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신호를 보내는 작업이 더 빠르고 우선순위가 높아서 신호를 카운팅 세마포어를 통해 여러 번 보내는 상황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호를 보내는 작업은 자원을 사용할 준비가 되었음을 세마포어를 통해 알려줍니다. 신호를 받는 작업은 세마포어를 받으려고 시도하는데 세마포어 값이 0이면 차단되고 그렇지 않으면 세마포어 값을 감소시키며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패턴은 특히 인터럽트 처리에 유용해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중요한 인터럽트 처리를 빠르게 수행하고 나머지 작업은 낮은 우선순위의 2차 핸들러가 차단이 해제된 후 이어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더 높은 우선순위 작업이 빠르게 처리되고 낮은 우선순위 작업은 나머지 작업을 처리하면서 전체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이 패턴은 빠른 신호 보내기와 느린 신호 받기 사이에서 작업들이 동기화되고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뮤텍스는 동기화 기법 중 하나로 상호 배제를 보장하여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하나의 자원에 접근할 때 충돌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뮤텍스를 사용하면 특정 자원에 대해 하나의 스레드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는데요. 이는 자원의 독점적 접근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한 스레드가 뮤텍스를 획득하여 자원을 사용 중이라면 다른 스레드는 해당 자원이 해제될 때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이로써 자원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데이터 충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뮤텍스의 특징 중 하나는 우선순위 역전입니다. 이는 낮은 우선순위의 스레드가 자원을 점유한 상태에서 높은 우선순위의 스레드가 자원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우선순위 역전은 시스템의 성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사용됩니다. 또 다른 특징은 재진입 잠금입니다. 이는 동일한 스레드가 여러 번 뮤텍스를 획득할 수 있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 스레드가 이미 뮤텍스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뮤텍스를 요청할 때 재진입 잠금을 지원하면 해당 스레드는 중단 없이 자원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스템에서 재진입 잠금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뮤텍스는 스레드 간 자원 접근의 독점적 제어를 통해 데이터의 일관성을 보장하며
우선순위 역전과 재진입 잠금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어 다양한 상황에서 자원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선순위 역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순위 역전은 높은 우선순위의 스레드가 낮은 우선순위의 스레드를 기다리면서 중간 우선순위 스레드에 의해 더 지연되는 문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높은 우선순위의 스레드가 특정 자원을 사용하려고 할 때 그 자원을 이미 낮은 우선순위의 스레드가 점유하고 있으면 높은 우선순위의 스레드는 자원이 해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중간 우선순위의 스레드가 실행되면서 높은 우선순위 스레드가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스템 전체의 성능이 저하되거나 중요한 작업이 늦게 처리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퍼 RTOS에서는 우선순위 상속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선순위 상속은 낮은 우선순위의 스레드가 높은 우선순위의 스레드를 기다리게 하는 상황에서 커널이 낮은 우선순위 스레드의 우선순위를 일시적으로 높이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되면 낮은 우선순위의 스레드가 자원을 빠르게 해제하고 높은 우선순위의 스레드가 더 빨리 실행될 수 있게 됩니다. 우선순위 상속이 적용되면 낮은 우선순위의 스레드는 일시적으로 높은 우선순위를 갖게 되어 중간 우선순위의 스레드가 간섭하지 못하게 됩니다. 작업이 모두 완료되면 커널은 원래의 우선순위로 되돌립니다. 이를 통해 우선순위 역전 상황을 방지하고 높은 우선순위의 스레드가 최대한 빠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우선순위 역전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시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순위 역전은 낮은 우선순위의 스레드가 자원을 점유하고 있어서 높은 우선순위의 스레드가 대기해야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각자 우선순위가 다른 세 가지의 스레드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스레드 A는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스레드입니다. 자원을 필요로 하며 가장 먼저 실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스레드입니다. 스레드 B는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스레드로 현재 자원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스레드 C는 중간 우선순위의 스레드입니다. 자원이 없어도 실행할 수 있으며 우선순위는 B보다 높지만 A보다는 낮습니다. 이 상황에서 스레드 B가 자원을 점유하고 있을 때 스레드 A가 자원을 필요로 하게 되면 스레드 A는 자원이 해제될 때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 중간 우선순위의 스레드 C가 실행되면 스레드 B가 자원을 해제하기까지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높은 우선순위의 스레드 A가 낮은 우선순위의 스레드 B에 의해 지연이 되는 우선순위가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우선순위가 역전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순위 상속이 적용됩니다. 우선순위 상속은 자원을 점유하고 있는 낮은 우선순위의 스레드가 더 빠르게 자원을 해제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일시적으로 높여주는 기능입니다. 우선순위 상속을 통해 자원을 점유하고 있는 낮은 우선순위의 스레드 B의 우선순위를 일시적으로 높은 우선순위 스레드 A와 동일하게 높입니다. 이렇게 되면 스레드 B는 빠르게 자원을 해제하고 스레드 A가 자원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스레드 E 완료되면 스레드 B는 원래의 우선순위로 돌아갑니다. 재진입 잠금은 동일한 스레드가 이미 잠금한 뮤텍스를 다시 잠글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능입니다. 일반적인 뮤텍스는 한 번 잠그면 다른 스레드뿐 아니라 같은 스레드도 다시 잠글 수 없지만 재진입 잠금을 지원하는 뮤텍스는 동일 스레드가 여러 번 잠글 수 있도록 합니다. 재진입 잠금이 필요한 상황은 특정 코드가 반복적으로 동일한 자원에 접근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함수가 호출되었을 때 그 내부에서 다시 동일한 자원을 잠그는 함수가 호출된다면 재진입 잠금을 지원하지 않는 뮤텍스에서는 데드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재진입 잠금을 통해 동일한 스레드가 자원을 다시 잠글 수 있게 되면 이러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진입 잠금을 해제할 때는 잠근 횟수만큼 해제해야 완전히 해제됩니다. 한 번 잠그고 한 번 해제하는 단순한 뮤텍스와 달리 잠금과 해제의 수를 맞춰야 자원이 실제로 다른 스레드에게 해제됩니다. 재진입 잠금은 특정 상황에서 유용하지만 복잡한 코드에서는 잠금과 해제의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패싱입니다. 데이터 패싱은 스레드와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또는 스레드 간의 데이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커널 객체를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기화가 자원을 안전하게 공유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면 데이터 패싱은 스레드 간의 데이터 교환에 중점을 둡니다. 메시지 큐는 스레드 간의 통신과 동기화를 위한 도구입니다.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할 때 안전하고 효율적인 통신을 보장합니다. 메시지 큐는 이름 그대로 큐의 구조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주고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지 큐의 기본 원리는 데이터를 보낸 순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레드가 메시지를 큐에 넣으면 다른 스레드는 큐에서 이 메시지를 순서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메시지를 주고받더라도 충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시지 큐는 고정된 크기의 메시지를 처리합니다. 즉, 메시지의 크기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 관리가 쉽고 데이터 처리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데이터 항목의 크기와 내용은 구현되는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결정되며 메시지 큐가 생성될 때 포함할 수 있는 항목의 최대 수가 지정됩니다. 이러한 메시지 큐는 다양한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며 특히 서로 다른 스레드들이 동시에 데이터를 보내고 받을 때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통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메시지 큐의 주요 속성으로는 링 버퍼, 데이터 항목의 크기, 링 버퍼에 대기 가능한 최대 데이터 항목의 수가 있습니다. 링 버퍼는 원형으로 연결된 메모리 구조로 큐의 시작과 끝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저장 공간의 끝에 도달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링 버퍼는 메모리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큐의 끝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처음 위치로 돌아가서 데이터를 이어서 쓸 수 있습니다. 고정된 크기의 메모리 내에서 데이터를 순환하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메모리 낭비가 적고 삽입과 삭제가 효율적입니다. 메시지 큐에서는 링 버퍼를 통해 여러 스레드가 데이터 항목을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정한 크기의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송수신하는 시스템에서 적합합니다. 데이터 항목의 크기는 각 메시지 항목이 차지하는 메모리 크기를 의미하며 바이트 단위로 측정됩니다. 이는 메시지 큐가 각 항목을 저장할 때 필요한 메모리 공간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항목의 크기가 8바이트라면 각 메시지는 8바이트의 메모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데이터 항목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으면 메모리 할당과 데이터 처리가 간편해지며 큐의 총 크기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항목 크기가 작을수록 더 많은 메시지를 저장할 수 있으며 클수록 큰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링 버퍼에 대기할 수 있는 최대 데이터 항목의 수는 링 버퍼가 수용할 수 있는 최대 메시지 항목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즉, 링 버퍼가 꽉 차기 전까지 몇 개의 메시지를 대기시킬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만약 최대 항목 수가 10으로 설정된 경우 링 버퍼에는 최대 10개의 메시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10개가 넘는 메시지가 들어오면 큐는 가득 찬 상태가 되어 더 이상 데이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속성은 큐의 용량을 결정하며 시스템의 요구 사항에 따라 적절한 값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최대 항목 수가 너무 작다면 데이터가 자주 버퍼 오버플로우 될 수 있고 너무 크면 메모리가 낭비될 수 있습니다. 큐는 데이터를 일렬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기본적인 자료 구조입니다.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하기 위한 커널 객체로 제퍼 RTOS에서 제공하는 큐는 스레드와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간에도 데이터를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메시지 큐는 구조화된 고정 크기의 메시지 단위를 다루지만 큐는 임의의 크기 데이터를 단순하게 저장합니다. 메시지 큐가 데이터를 일정한 크기와 형태로 맞춰 저장하는 규격화된 보관함이라면 큐는 크기나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데이터를 넣고 꺼내는 단순한 보관함인 거죠. 큐는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과 라스트 인 퍼스트 아웃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FIFO 방식은 먼저 들어온 데이터가 먼저 처리되는 선입선출 구조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줄을 서서 순서대로 차례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이 구조는 데이터의 처리 순서가 중요한 경우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제퍼 RTOS에서는 스레드나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서 데이터를 추가하고 다른 스레드가 이 데이터를 꺼낼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 스레드가 같은 데이터를 순서대로 처리할 수 있으며 데이터가 들어온 순서대로 차례로 처리되어 일관된 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FIFO-Q는 특히 데이터 처리의 순서가 중요할 때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가 발생한 순서대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나 작업의 흐름을 제어할 때 FIFO-Q를 사용하면 시스템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FIFO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FIFO는 사용 전 반드시 초기화가 필요합니다.
초기화 과정을 통해 FIFO는 비어있는 상태로 설정되며 이후 데이터를 저장하고 읽을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이 초기화 과정을 통해 안정적인 데이터 처리가 가능합니다. FIFO의 두 번째 특징은 데이터 항목의 구조입니다. FIFO 큐에서는 각 데이터 항목이 포인터로 연결되어 있어 다음 항목을 가리키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데 유리하며 각 항목의 크기는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데이터의 크기에 맞춰 FIFO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추가와 읽기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추가는 KFIFO put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 함수는 스레드나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서 데이터를 FIFO에 추가할 때 사용되며 대기 중인 스레드가 있으면 즉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데이터를 읽는 경우에는 KFIFO get 함수를 사용합니다. 소비 스레드는 이 함수를 통해 FIFO에서 데이터를 꺼낼 수 있으며 FIFO가 비어있을 경우에는 대기 상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가장 오래 기다린 스레드가 가장 먼저 데이터를 받기 때문에 데이터의 순차 처리가 보장됩니다. LIFO 방식은 후입 선출 구조를 의미합니다. 즉,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데이터가 가장 먼저 처리됩니다. 이런 방식은 FIFO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가장 최근에 추가된 항목이 우선적으로 처리되는 구조를 말합니다. LIFO 큐는 스레드나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서 데이터를 추가하고 필요할 때 그 데이터를 꺼내 쓸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상태 업데이트나 긴급 이벤트처럼 최신의 정보가 중요한 경우 LIFO 큐를 사용하여 가장 최근 데이터가 빠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LIFO 큐는 사용 전에 반드시 초기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KLIFO init 함수를 사용하여 큐를 빈 상태로 설정합니다. 초기화된 LIFO는 이후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항목을 정렬된 메모리와 포인터로 구성하여 빠르게 추가하고 꺼낼 수 있게 합니다. LIFO의 항목 구조는 포인터를 사용해 다음 항목을 가리키도록 예약되어 있습니다. 이 덕분에 데이터가 추가될 때마다 포인터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정렬된 메모리 구성 덕분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추가와 읽기를 위한 함수로는 KLIFO put과 KLIFO get이 있습니다. KLIFO put 함수는 스레드나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서 LIFO 큐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KLIFO get 함수는 데이터를 꺼내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KLIFO put 함수는 스레드나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서 LIFO 큐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KLIFO get 함수는 데이터를 꺼내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때 LIFO 큐가 비어있을 경우 대기 상태로 전환될 수 있으며 가장 오래 기다린 스레드가 데이터 항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LIFO는 최근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매우 적합한 구조이기 때문에 최신 이벤트나 업데이트 처리가 중요한 경우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기화의 API 사용법입니다. 제퍼 RTOS에서 세마포어는 KSEM 구조체로 구현되며 카운터와 리밋을 사용하여 동작합니다. 대기 중인 스레드는 대기 큐에서 관리되며 스레드 간의 공정한 리소스 분배를 보장합니다. 이 구현은 실시간 시스템에서 동시성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리소스의 적절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먼저 KSEM init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세마포어를 초기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초기화 시에는 세마포어의 초기 카운터 값과 최대 카운터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 값이 3이고 최대 값이 5로 설정되었다면 세마포어는 초기 상태에서 3개의 자원을 관리하게 되고 최대 5개까지 자원의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자원의 개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KSEM take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세마포어를 획득할 때 사용됩니다. 만약 세마포어의 현재 카운터 값이 0보다 크면 스레드는 KSEM take를 호출하여 즉시 세마포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카운터 값은 1 감소하며 스레드는 자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카운터 값이 0이라면 자원이 모두 사용 중이라는 의미이므로 스레드는 자원이 반환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KSEM take는 자원이 사용 가능한지 확인하고 자원이 있다면 획득하여 카운터 값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KSEM give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자원 사용이 끝난 스레드가 세마포어를 반환할 때 사용됩니다. 자원을 사용한 스레드는 K3 기부를 호출하여 세마포어를 해제합니다. 그러면 카운터 값이 1 증가하여 대기 중인 다른 스레드가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만약 대기 중인 스레드가 있다면 K3 기부는 해당 스레드를 깨워서 자원 사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즉, K3 이닛은 세마포어의 초기화와 설정을 담당하고 K3 테이크는 자원의 획득을, K3 기부는 자원의 반환을 관리하여 여러 스레드가 안전하게 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러한 함수들을 통해 세마포어는 동시 접근을 조절하고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제퍼 RTOS에서는 뮤텍스를 초기화하고 잠그고 해제하는 세 가지 주요 함수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K-뮤텍스 init 함수입니다. 뮤텍스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이 함수로 초기화해야 합니다. K-뮤텍스 init을 호출하면 뮤텍스가 초기화되어 다른 스레드가 접근할 준비가 된 상태가 됩니다. 초기화된 뮤텍스는 아직 다른 스레드가 자원을 잠그지 않은 상태로 사용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K-뮤텍스 락 함수입니다. 스레드가 자원을 잠글 때 이 함수를 호출합니다. K-뮤텍스 락을 호출하면 뮤텍스가 잠기면서 해당 자원을 독점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다른 스레드가 이미 뮤텍스를 잠근 상태라면 이 함수를 호출한 스레드는 자원이 해제될 때까지 대기 상태로 전환됩니다. 즉, 자원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한 번에 하나의 스레드만 뮤텍스를 잠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뮤텍스 언락 함수입니다. 스레드가 자원 사용을 마쳤을 때 이 함수를 호출하여 뮤텍스를 해제합니다. K-뮤텍스 언락을 호출하면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되며 만약 대기 중인 다른 스레드가 있다면 그 스레드가 뮤텍스를 잠글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다음 스레드가 자원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퍼 RTOS에서는 여러 가지 함수들을 통해 메시지 큐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함수는 K-메시지 큐 init입니다. 이 함수는 메시지 큐를 초기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큐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K-메시지 큐 init을 호출하여 큐의 크기, 각 메시지의 크기, 최대 메시지 수 등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초기화된 메시지 큐는 데이터를 주고받을 준비가 된 상태가 됩니다. 두 번째 함수는 K-메시지 큐 푸시입니다. 이 함수는 메시지를 큐에 추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스레드가 데이터를 다른 스레드로 보내고자 할 때 K-메시지 큐 풋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큐에 넣습니다. 만약 큐가 가득 차 있는 상태라면 대기 상태로 들어가거나 즉시 반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스템 설정에 따라 다르게 동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함수는 K-메시지 큐 get입니다. 이 함수는 큐에서 메시지를 꺼내오는 역할을 합니다. 수신 측 스레드는 K-메시지 큐 get을 호출하여 큐에 저장된 메시지를 읽어올 수 있습니다. 만약 큐가 비어있다면 스레드는 대기 상태로 전환되며 타임아웃을 설정하여 대기 시간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메시지 큐 퍼지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는 큐에 저장된 모든 메시지를 삭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필요에 따라 큐를 초기화할 때 사용되며 대기 중인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여 큐를 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K-메시지 큐 init, K-메시지 큐 put, K-메시지 큐 get, K-메시지 큐 퍼지 함수들을 통해 메시지 큐는 데이터의 송수신과 관리가 이루어지며 스레드 간의 안전한 통신을 보장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제퍼 RTOS의 동기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반복 학습하며 천천히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론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